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페덱스의 여파가 컸는데요. 페덱스가 21%대 폭락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 지수를 또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시나 FOMC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려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네. 같은데 그것보다 또 우리를 아침부터 걱정스럽게 만든 건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제주 쪽이나 남해안 지역에 또 피해가 있을 걸로 보여서 기존에 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또 피해를 입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참 시장의 잔인한 일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또 반사익 기대감을 찾는 목소리도 등장을 합니다. 포스코 쪽이 또 타격을 받게 된다면 철강 가격이 또 시세를 내지 않을까 뭐 이런 목소리요. 잔인한 일면이기도 합니다만 또 시장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들여다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내용들 저희 지금부터 잘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뉴욕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결국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지선인 3,900선까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출발할 때부터 3대 지수 모두 다 크게 내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영향은 바로 페덱스였습니다. 페덱스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페덱스가 내놓은 가이던스 전망을 하향했다라는 게 상당히 큰 충격을 줬죠. 페덱스가 21%나 급락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경기 민감 섹터 위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에너지, 산업, 소재, 금융 등을 중심으로 많이 밀렸죠.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9개 섹터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건 선물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고요. 중국의 지표가 비교적 괜찮았다라는 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다 경기 침체와 긴축 우려감을 안고 있죠. 불과 CPI가 발표되기 이전에만 놓고 봐도요.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었는데 이게 CPI가 딱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플레가 언제 꺾일지 모른다. 그래서 고강도 긴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맥락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포인트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대로 세계은행과 IMF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내년에 경기 침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추가된 소식으로는 롬바르디에서 이제 지금은 경기 침체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바로 페덱스가 되겠습니다. 페덱스는 세계적인 물류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선행 지표로도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페덱스가 CEO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우리 가이던스 낮춰 잡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죠. 페덱스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서서도 UPS나 아마존 등에서도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세계 상품 활동의 맥박으로 여겨집니다. 물류나 택배 업체들. 그런 맥박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이 제너럴 일렉트릭 CFO도 지속적인 공급망 타격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EO와 CFO 이런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가격 전가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들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면 싸게 팔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를 줄이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번지겠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더라도 한 듯 일단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비싼 거 위주의 소비가 아니라 이제는 싼 것을 사겠다라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렴한 곳에서 저렴한 걸 쓰는 소비가 증가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도래할 때 과연 소비가 지난해만큼 나와줄지 아니면 많이 떨어질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뉴욕장은 경기 침체 우려감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경기 침체 맨 앞단에 서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 나왔던 페덱스를 필두로 해서 물류 쪽의 업체들 주가 보시면 다 밀려났죠. 그리고 항공으로 인한 운송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에 보잉이나 델타항공도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여행 덜 갈 거야라는 이슈 속에 부킹닷컴, 메리어트 등도 하락했고요. GE나 캐터필러 같은 산업재 종목들도 타격을 받았고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감에 유가 관련 업체들도 떨어졌습니다. 테마성으로 봐도요. 테마 상승, 테마 하락을 한번 추려봤더니 잘 버텼던 여행 관련한 업체들의 주가 다 밀려났습니다. 카지노, 렌터카, 항공, 여행 등이요. 그리고 반대로 좀 버텨낸 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건설주택 쪽은 이슈가 있습니다. 철도 파업이 중단되면서 목재 가격의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쪽 테마를 올린 거고요. 그 외에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저렴한 곳에서 저렴한 것을 사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간 영향이 있었고요. 대형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쪽이 잘 버텼다라는 건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을 둘러싼 이슈도 있는데요. 반사이익 기대감 3종 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 정리를 해보죠. 일단 반도체 쪽이요. 대만에서 지진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규모 6.4 규모의 지진이었고요. 그 뒤로 63차례 여진이 있었고 다음 7.2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쓰나미 경보를 울린 상황이고요. 보통 대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연상을 하죠. TSMC나 다른 반도체 라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TSMC 측에서는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반사이익 기대 3종 세트 중에 1번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주가 올랐다라는 건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인텔, 브로드컴 등의 종목들 비교적 시장 대비 선전했다라는 점,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장 어떤 반영 보여줄지 좀 지켜보죠. 자, 두 번째 반사이익 내용은 이겁니다. 넘겨보면 EU가 강제 노역 제품 수입 금지를 제안했다라고 하네요. 현재 지금 미국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태양광, 풍력, 배터리가 EU로의 진입이 조금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다수의 목소리이지만 하나증권에서는 이로 인한 수혜는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산업적인 매력도를 따로 조금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단기적인 시세는 나올 수는 있으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겠죠. 세 번째 반사이익은 이겁니다. 157년 역사, 세계 최대 화학회사 바스프가 셧다운 우려감에 조금 위축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바스프가 어마어마한 업체입니다. 축구장 1,400개 규모, 그리고 2,859km 파이프라인으로 125개의 생산시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가 바스프의 최고 자랑인데 이 천연가스가 부족하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가동이 좀 점차적으로 줄여지고 셧다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등장을 한 거죠. 바스프 같은 경우는 각종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산화방지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2위가 바로 송원산업이다 보니까 바스프가 문을 닫게 된다 혹은 축소하게 된다, 송원산업 이런 쪽이 수혜 볼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반사이익 3종 세트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 주입니다. 목요일 새벽 3시에 우리 FMC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죠. 75bp냐, 100bp냐. 75bp면 뭐 단기적으로 안도랠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점도표 잘 봐야 된다라고 시장에선 얘기합니다. 지금은 2023년 40.5%까지 어느 정도 CPI 이후에 감내하고 있는데 이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충격이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 매파적인 걸 찾게 된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어찌됐건 연준에서는 그동안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라도 긴축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놨었는데 실제로 경기 대용 지표로 여겨지는 다우 운송지수는 52주 최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긴축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네. 자, 저희 포인트들 한번 잡아보면 오늘 저는 화장품 쪽 얘기 나눠볼 거고 스트롱앵커는 지주사네요. 네, 맞습니다. 지주사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주사가 참 만년 저평가주라는 꼬리표를 길게 달고 있는데 네. 이제는 아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표를 뗄 수 있다라는 건데 올해는 재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약세장에서도 정말 안정적이고 든든한 방어주의 역할을 하면서 지주사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주가를 기록하고 있고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지주사인데요. 지주사들의 주가가 얼마나 좋았는지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개월 동안에 두산이 32%가량 올랐었고요. 그리고 한화가 25%, 롯데제주, LS 모두 20% 이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5% 가까이 올랐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약 17%가량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지주사의 주가 상승을 이끈 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되겠는데요. 바로 자회사들이 호실적을 냈다는 부분,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에 힘입어서 주주 환원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또 약세장 속에서도 고달러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시 금쪽이다라는 말을 붙였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지주사들의 실적을 잘 나오게 이끌었던 이 자회사들 어땠을까요?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을 신규로 편입한 효과도 받아갔고 자회사들이 실적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쪽에서 로봇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재무 구조가 개선되면서 이 효과를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시간외에서 블록딜을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 지주사에게 있어서는 블록딜이 굉장한 또 호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LSIND가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다른 자회사들이 모두 다 이를 만회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사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 개선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부분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GS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고요. 한화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산 사업의 구조를 재편했고 또 여기에서 이 모멘텀, 옛 한화 기계 부문의 사업 역량이 강화된다라는 부분까지 모두 다 지금 지주사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주주 환원책 강화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SK가 주당 배당금을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의까지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지주사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장바구니에도 지주사가 좀 인기템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외국인들이 110억 원 어치를 매도를 했었고 한화는 70억 원 가량을 던졌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달로 보면 350억 원, 320억 원, 440억 원 이렇게 외국인들이 꾸준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지주사들이 ESG 평가 관리에 힘을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쏠리고 있고 현 정부의 이러한 대기업 친화 정책, 업황 고민으로부터 지주사가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짚곤 있었지만 지주사가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지주사별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가 실적과 성장에 대한 전망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좋지 않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외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회사의 실적이 좋고 내년에 배당을 늘릴 것인지를 꼼꼼하게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체크해 봤듯이 지주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옥석을 한번 오늘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매력 있는지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뭐 한화 이런 쪽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두산도 분위기가 꽤나 좋았던 네. 만큼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쪽 이슈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끝이 보인다, 사망자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 정부 측에서도 신규 확진이 2주 전 대비 절반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출구 전략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일상적 대응책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는 것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거의 다 해제하는 분위기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실내 마스크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미국이나 프랑스, 덴마크 등은 착용 의무가 없고요. 그 외의 지역도 거의 다 사라졌는데 공공기관이라던가 의료시설이라던가 이런 일부 필수 시설만 마스크를 착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분위기로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머리를 열심히 굴려봤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을 더 할까? 그럼 화장품을 더 쓸까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화장품주들이 모두 올랐는데요. 에이블 CNC, 클래시스,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대표 종목들이 비교적 시장 대비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들의 연간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원래 안 좋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섹터 자체에 대한 기대치 자체는 조금 낮은 상황인 거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도 있는데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년 동안 1000% 이상 올랐던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 10년 동안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었죠. 중국의 한한령부터 해가지고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주가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 10년 동안 시가총액은 무려 90%가 증발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화장품 섹터, 최근에 조금 일부 기대 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해제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면세품을 살 때 우리가 출국 전에 항상 무거운 거 들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들어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인도장에서 픽업을 해라, 이런 얘기 등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된다면 아무래도 면세 화장품 수요는 좀 더 늘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 여행에 대한 모멘텀, 중국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등장을 합니다. 다만 이 중에 이 세계는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거고요. 일본 여행이 늘어난다 정도는 긍정적이겠죠. 그러니까 화장품주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봐야겠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탑픽으로 미국향을 이제 노려야 된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나름 거기에 우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화장품 섹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콜마 한번 체크가 필요한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 안 가나 쭉쭉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나이키가 샤넬이나 루이비통보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더 벌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포인트인데 그만큼 나이키 신발 매출이 압도적이라고 하네요. 단일 패션 브랜드 중엔 최대라고 합니다. 나이키 밸류체인 종목 국내에선 이렇게 꼽히죠. 백산 가장 원탑으로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호전실업, 화승엔터프라이즈 등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 가나 안 가나 짚어주실까요? 네, 이 소식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이제 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여행업계가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일본에서 또 완화 규정을 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LCC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일본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서울이라던가 에어프레미아가 모두 다 지금 일본 쪽으로 운항을 재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9월 들어서 정말 많은 여행사들의 이 예약 건수가 많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여행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투자 전략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참 좋은 여행이나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지난주 수요일에 사용관의 더블 체크에서도 언급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률 내는 만큼 오늘 AS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가나 안 가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산화 리튬 관련주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이 올랐죠. 미래나노텍 30%가량 올랐었는데 리튬 값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값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알루미늄 생산을 또 가동 중단시켰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또 사마 알미늄 이렇게 해서 알미늄 종목들도 또 오늘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고민인데요. 저희 시간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다뤄봤던 이야기들,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 이분과 이야기 오늘 이어갈게요. 뉴스닥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뉴욕장은 뭐 또다시 하락이었어요. 페덱스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짙어졌고요. 아무래도 FMC 이번 주에 있으니까 그를 좀 보고 가자는 심리가 강한 네. 것 같은데요. 시장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엄밀히 따지면 상승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페덱스가 20% 넘게 하락을 했죠. 네. 그리고 페덱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불러일으켰는데 막상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장중 제 기억에 맞으면 한 5% 정도 하락했다가 한 많이 마이너스 2%, 줄였죠. 네, 마이너스 2%대를 끝냈고 UPS 같은 경우도 동반 하락했습니다만 한 5% 정도 마이너스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덱스 자체의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수익이 잘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두 달 가까이 기다린 FOMC가 이번 주에 이제 그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한 0.75, 1%, 0.75는 거의 확정적이고 1% 네.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죠. 저는 오히려 1% 정도 나온다면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도표라든지 QT 관련해가지고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금리 결정 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저는 약간 지난주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공격적이진 않지만 좀 일시적으로나마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뭘 사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요일쯤 가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긴 합니다만은 그냥 단속에 낙폭과대 종목을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태조 이방원을 사야 될 것인지 엄밀히 따지면 태조 이방원 종목군들이 최근 한 2주, 3주 보시면 변죽만 올렸지 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수익 난 게 전혀 맞아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딱히 지금 무엇을 사야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도주가 좀 부재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대만 지진 같은 경우도 약간 오늘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TSMC는 별 영향 없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바로 공장이 전혀 영향 없을까 생각을 한다라면 재고 소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온다라면 반도체 섹터가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장이 열려봐야지 알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대로 급반전되면서 마감한 부분들이 네.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75bp일지 100bp일지도 모르겠고 그걸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들 잡아주셨습니다. 다만 지난주 중반부터 수요일 출연하셔서 그동안은 사실 현금 비중 늘려라라는 전략을 주셨더라면 이제는 조금 주식을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다만 섹터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계시네요. 자, 지주사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산이 또 로봇 관련한 이슈로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방산 쪽에서는 한화 그리고 SK는 전방위적인 투자 포스코 그룹도 소재 다 밸류체인 만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지주사 쪽에 대한 관심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괜찮게 보고 계시는 업체 있나요? 지주사 다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몇 번 언급을 드리려다가 좀 이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증시가 좀 하락 구간에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금이 좀 많은 기업들 또 지주사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자회사가 있다라고 쳐요. A 기업 A 지주사에 네. 자회사 적자라도 A 지주사의 이름을 쓰는 브랜드 값은 매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주주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회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하나, 롯데 꾸준히 올라오는 기업들 보면은 새로운 신성장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쪽이 좀 올라오고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류와 좀 맞으면서 좀 강하게 상승하거나 좀 완만하게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LS라든지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켜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롯데는 왜요? 롯데는 계속해서 좀 그 자회사 병합이라든지 뭐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마무리됐고 또 지배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그 중국 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조용히 꾸역꾸역 올라오는 종목이 아닌가. 올해 보시면 롯데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손실 안 보셨을 거예요. 계속 괜찮았네요. 예, 네. 연초부터 많이 올라왔었고 전 또 삼성물산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지주사가 다 가는 건 아니고 조금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투자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LS 쪽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과 저 LS 일렉트릭 얘기도 네. 자주 나눠봤었기도 한데 뭐 LS나 롯데 지주 그리고 더 해본다면 삼성물산까지 봐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화장품 쪽 가볼게요. 또 마스크 벗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 사실 마스크가 조금 요즘에는 의미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들어가서 벗어요. 네. 먹어요. 그리고 네. 다시 주문하러 가지러 갈 때는 또 썼다가 또 벗었다가 나갈 때 이게 썼다 벗었다 하니까 이게 과연 효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하게는 되는데 이거 좀 벗게 된다면 아무래도 화장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뭐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오히려 마스크 쓸 때 더 하지 않나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가끔 방송국에서 네. 그 메이크업을 받으면 마스크 쓰면 다 묻어버리니까. 아, 자국이 납니까? 네. 아, 그거는 이제 방송할 그런가요?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아니 왜냐면 일부 여성분들도 결국에 마스크에 썼다가 또 벗었다가 하시게 되면 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저만 웃자고 한 소리고 네. 다만 뭐 화장품사들에 대한 실적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뭐 중국의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프라인 매장이든 뭐 온라인 매장이든 또 생산 자체가 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화장품사들의 실적은 계속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이번에 바닥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예 중저가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 아예 고가 브랜드는 뭐 유럽 브랜드 쪽으로 넘어가는 맞아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떻게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좀 변경시키려고 하는 게 북미라든지 유럽 쪽이거든요. 근데 북미하고 유럽은 또 색조 시장이 좀 강해요.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주요 업체들을 인수해가지고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퍼시픽도 최근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다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크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에 아직까지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또 나온 뉴스들 보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네. 뭐 K 컬처에 대한 영향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뉴스를 봤을 때 그래요. 그 인스타 계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올릴 때 한국 화장품이 조금 더 돋보이게 나온다라고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은근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보시면 뭐 샤넬 뭐 이런 거를 보면 향수라든지 네.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화장품으로. 그래서 화장품 매장 그 백화점 매장 1층을 가면 다 유럽 유명한 브랜드들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비슷하게 따라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LF, 한섬,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이 가격에 이게 사는 게 맞나 하기는 하는데 한섬에서 런칭한 오에라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제품은 12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런칭한 뽀아레라는 상품은 있는데 이 상품이 한 72만 원 정도. 야. 뭐 우리가 이제 아무래 퍼시픽이 방판하는 제품들이 보통 100만 원 내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F 같은 경우도 그 아떼라는 상품을 네. 조금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아예 고가 화장품 시장을 패션 업체들이 인수를 조금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뭔가 브랜드에 맞게끔 좀 마케팅을 하는 게 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준비 과정이 아닌가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체들, 화장품 관련해서 보면 좋은 뉴스가 있고 기대되는 뉴스들이 이제 주가 자체만 본다라면 지금 투자하기에는 너무 조금은 좀 빠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가격 듣고 저는 깜짝 놀랐네요. 저는 어떻게 아는 게 아떼 정도밖에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넘어갈게요. 화장품 섹터는 일단 대표님은 패스하시는 걸로. 그러면 차익스픽은 무엇일까 봤더니 또 여행 수요 증가, 호텔 면세점 주목. 그러면 호텔 면세점을 다 하고 있는 호텔신라일까요? 네, 뭐 저는 호텔신라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아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하지만 뭐 계속 정부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해외 여행 쪽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죠. 면세 쪽도 좀 네, 괜찮아지고요. 특히 면세 같은 경우도 면세 한도 상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세 제품이 좀 계륵 같은 게 구매를 해서 갈 때 들고 갔다가 그 무거운 걸 또 올 때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좀 변화가 되는 게 입국할 때 받아올 수 있게끔 또 해주게 하겠다 그러고 또 입국 쇼핑 면세 구매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수료죠. 여전히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수수료를 여전히 조금 감면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면세 업체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면세점 매출, 그러니까 외국 그 해외 여행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건도 나쁘지 않고 또 신흥국 쪽 동남아라든지 일본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일본도 여행 빗장을 많이 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면세점 매출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호텔신라 좀 주목할 필요 있다 판단하고 있고 충분히 현재가부터 한 7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봤는데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좀 고점 돌파의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보고 체크해 주신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8만 원 정도 목표 라인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